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에 아이 키우기 정말 만만치 않죠? 네, 맞아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뭘 믿어야 할지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클린 내시 박사 연구랑 테크노사피엔스 뉴스레터 내용을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혼란 속에서 당신에게 딱 맞는 그런 양육 지침 같이 찾아보는 게 목표예요. 좋습니다. 내시 박사가 진짜 수십 년 연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결론이 결국 양육의 핵심은 권위 있는 양육이다 이거였죠. 맞습니다. 그 따뜻함, 그리고 또렷한 구조, 그러니까 규칙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핵심이라고 봤어요. 이게 디지털 시대에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변치 않는 기본 원칙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원칙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뜨거운 감자, 소셜미디어. 10대 정신건강에 정말 해로울까요? 내시 박사는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게 봐요. 약 75%, 그 정도로요. 75%나요? 그 높네요. 네, 근데 이게 소셜미디어 때문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요.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복잡하다. 네,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좀 유해한 컨텐츠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도 분명히 있는데, 또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정보 얻는 그런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점도 있죠. 근데 내시 박사가 지적하는 건 지금 플랫폼들이 대부분 이런 위험이랑 이점 사이의 균형을 별로 생각 안 하고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군요. 균형이 깨져 있다. 그럼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은요? 이것도 부모님들 걱정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연구를 보면요, 단기적으로는요, 약간 공격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고 해요. 단기적으로? 네. 근데 이게 뭐 장기적인 폭력이나 범죄로 이어진다, 이런 강력한 증거는 거의 없다는 게 내시 박사의 설명이에요. 생각보다는 위험이 작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뭐 가족 환경이라든지 아이 성격 같은 다른 요인이 훨씬 중요할 수 있고요. 또 게임이 특히 남자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긴 같이 게임하면서 친해지고 그러죠. 그럼 스크린 타임 자체가 도파민 중독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죠. 그런가요? 네, 도파민이 뇌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흔히 생각하는 쾌감, 이것보다는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부여랑 더 관련이 깊거든요. 동기부여? 네, 스크린 본다고 도파민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스크린 자체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거나 누구 껴안을 때도 도파민은 나오니까요. 그렇군요. 다만 일부 앱들,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건 계속 보게 만들고 좀 끊기 어렵게 설계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도파민 자체보다는 앱의 설계 방식이 문제일 수 있다. 그럼 아주 어린 아이들, 한 5세 미만, 이 아이들 스크린 타임은요. 권장 시간 같은 게 있잖아요. 하루 1시간 이하 뭐 이런 거. 네, 미국 소아과 학회 같은 데서 그런 권고를 하죠. 근데 내시 박사는 그 시간이 궁극적으로는 좀 임의적이다, 이렇게 봐요. 임의적이다. 네, 중요한 건 시간의 양 자체가 아니고요. 스크린 타임 때문에 아이 잠자는 시간, 뭐 밖에 나가 뛰어노는 시간, 또 다른 사람이랑 얼굴 보고 얘기하는 시간, 이런 다른 중요한 활동들이 밀려나고 있나,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활동과의 균형? 그리고 컨텐츠의 질이 정말 중요해요. 뭐 데니얼 타이거 같은 교육적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걸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고 이러는 건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양보다는 질, 그리고 균형이군요. 그런데 스크린 타임 딱 끝나고 나면 애가 막 짜증을 내는 경우 많잖아요. 이건 왜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재밌는 거 멈추기 싫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화면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약간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조절 능력이. 네, 또 과도한 자극 자체가 아이를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해결책은 끝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 예고하기. 네, 몇 분 뒤에 끝나는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스크린 끝나고 뭘 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 또 자동 재생 기능 같은 거 끄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자동 재생.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이랑 왜 규칙이 필요한지 얘기하고 그걸 일관성 있게 지키는 거예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요. 일관성. 중요하죠. 그럼 제일 고민되는 것 중 하나. 스마트폰. 이거 언제 사줘야 할까요? 정답은 없다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애마다 다르고 집마다 다를 텐데. 네.
아이가 얼마나 중미됐는지 또 가족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시 박사는 가능하면 좀 늦추는 걸 권하긴 해요. 그러면서 판단 기준으로 4가지 R 이걸 제시하는데요. 4가지 R이요? 그게 뭐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R은 책임감,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아이가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막다르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나. 책임감? 두 번째는 규칙, rules. 가족이 정한 사용 시간, 장소, 이런 규칙들을 이해하고 따를 준비가 되었나. 네. 세 번째는 위험 인지예요. 온라인에 위험한 게 많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이랑 막 얘기하거나 안 좋은 컨텐츠 보는 거. 이런 위험을 알고 스스로를 보호할 기본적인 판단력이 있나. 아, 위험 인지 능력. 마지막 네 번째는 이유, reasons. 도대체 왜 스마트폰이 필요한가? 그냥 친구들 다 있으니까? 아니면 연락이나 학습 같은 진짜 필요한 이유가 있나? 이 네 가지를 아이랑 같이 얘기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 4가지 R. 책임감, 규칙, 위험 인지, 이유. 정말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기준이네요.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일단 사줬어요. 그 후에 사용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원칙은 뭘까요? 부모 통제 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많이들 쓰시죠. 그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내시 박사는 통제 기능을 벽이 아니라 문처럼 생각하라고 해요. 벽이 아니라 문. 네. 그러니까 막 차단하고 감시하는 벽이 아니라 열린 대화를 위한 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규칙이나 기대를 명확하게 공유하는 소통의 도구로요. 아, 소통의 도구. 그리고 훈육도요. 이게 처벌이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봐야 해요. 스키너 이론처럼 잘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보상해주고 원치 않는 행동은 안전 문제가 아니라면 때로는 그냥 무시하는 거. 이런 극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관성. 또 나왔네요. 네, 결국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따뜻함 그리고 구조, 이 두 기둥이 튼튼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내시 박사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양육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고 정말 현실적인 지침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과학적 근거를 따르되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아이와 가정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 양육,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그 가치를 아이와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의 현명한 양육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